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마지오와 사자들 라이온스의 이 라이온스가 상징하는 의미는 뭘까? 이 작품에 이 노인은 힘들 때마다 디마지오를 떠올리고 사자의 꿈을 꾸고 그러죠. 그러면 이 두 사람과 동물이 이 작품에 상징하는 바가 있겠죠. 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요. 산티아고는 그 말린, 큰 고기 말린과의 투쟁에서 엄청난 피로감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에도 의식적으로 인내와 용기를 얻을 그 무엇인가를 생각해내려고 애를 쓰죠. 이와 같이 노인은 디마지의 투지력을 상기하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디마지오가 발 뒤꿈치에 이상돌기가 된 고통도 참고 야구를 하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팀을 성공적으로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인은 그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 디마지오를 상상하면서 그의 초인적인 의지력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디마지오는 노인의 의식 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늘 이 고기를 잡으러 갈 때도 그래서 라디오를 갖고 가잖아요. 야구 중계 방송 들으려고. 그만큼 디마지오가 노인의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노인이 야구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디마지오의 그 잔상, 여상,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디마지오의 생각이 늘 있는 거죠. 노인은 디마지오의 명성을 찬양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인내력을 존경하는 거죠. 또 디마지오의 부친도 옛날에 어부였기 때문에 한층 더 그에게 친밀감을 느끼기도 하죠. 노인에게 디마지오는 시련을 참고 일어서서 위대한 일을 성취시키는 영웅을 상징해요. 한 예를 들어보면 노인은 말린과의 오랜 투쟁 끝에 자기의 무력함을 느끼고 이 디마지오를 생각하면서 그가 자신과 함께 있음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노인은 그렇게 혼자 자문자답하면서 디마지오를 본받아서 끝까지 용기를 내어 대결할 것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노인에게 희망과 힘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상징적 요소는 그가 젊었을 적 배에서 보았던 아프리카 해안의 사자에 대한 꿈이죠. 이 사자의 꿈도 디마지오의 경우와 동일한 의미를 가져요. 긴 황금빛 해안과 백사장에서 석영이 쫙 이렇게 비치는 무렵에 몰려나와 순진에게 뛰어노는 어린 사자들은 노인에게 젊음과 용기를 넣어주는 상징이죠. 또 그의 인격 형성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이 분명해요. 이처럼 아프리카 해안에 이 들고양이들처럼 뛰노는 사자의 이미지는 언제나 산티아고의 머릿속에서 떠나 있지 않고 잠이 들면 거의 언제나 이 사자의 꿈을 꾸죠. 이 소설의 맨 끝의 문장도 사자의 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또한 노인이 고기와의 싸움에서 비록 패배는 했지만 끝내 용기를 잃지 않고 귀가해서 사자의 꿈을 꾸는 마지막 장면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이 사자는 젊은 시절의 꿈과 희망과 용기와 사랑을 재생시켜주는 하나의 이미지요 상징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사자의 꿈을 꾸는 노인은 무한한 힘을 갖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불사신으로서 자연과의 투쟁에서도 결코 패배하지 않죠. 즉 사자는 힘과 순수함을 주는 존재의 상징으로, 그리고 물고기의 뼈는 극기주의의 상징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디마지오가 잠잘 때 사자가 나타남으로써 끊임없이 활력과 꿈과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죠. 자, 그래서 한번 요약하면 이 작품에서 사자와 디마지오는 마놀린과 더불어 노인의 시리에 빠지려 할 때 그에게 희망과 불굴의 의지력을 일깨워주는 원천이 되었고, 또 산티아고 노인의 행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도 하죠. 결국 노인의 불굴의 정신은 마놀린, 사자, 그리고 디마지오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소생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디마지오와 라이온에 관련된 상징의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또 쓰려니까 힘들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써놨던 거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한 두 번 정도 여기를 들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더 상징을 보면 큰 고기 대어 말린과 샤크 상어가 나오죠. 자, 이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이거 치려니까 말아요. 그래서 내가 적어 놓은 거를 요약해 가면서 풀어가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산티아고는 거의 석 달 동안이나 어휘기, 고기 잡는 게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출어하죠. 고기 잡으러 나가죠. 그리고 말린이 걸려드는 거예요. 산티아고는 오히려 말린에게 끌려서 먼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죠. 끌려다니는 거죠. 고기한테 오히려. 하루가 지났어도 고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죠. 노인은 필사적인 대결을 다짐하지만 전신에 번지는 피로감을 금할 길 없죠. 노인은 힘을 아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고기가 잠들면 자기도 잠들어서 사자의 꿈을 꾸면서 어려운 고비를 돌파하겠다는 생각을 갖죠. 노인은 또 짖을 줄 모르는 고기 힘에 감탄하잖아요. 노인은 말린에게 끌려서 세상 사람들을 넘어선 듯한 먼 바다에까지 갔을 때 비로소 그 고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돼요. 이때 노인은 황홀해하면서도 말린을 죽이겠다는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만 가죠. 즉 노인은 업으로서 고기를 죽이고 바다에서 생활하는 것이 자연의 소박한 운명으로 순응하는 길이고 그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편으로 노인이 전에 소년에게서 자신의 강인함에 대해 말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이 그 말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린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살라오, 아주 재수없는 사람, 운이 없는 사람의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의 강인함을 해명하는 계기가 되므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꼭 말린을 잡아야만 된다고 하는 어떤 사명감이 노인에게 생겨났던 거죠. 그러나 그가 낚은 고기는 단순한 물질적인 문제로부터 떠나서 생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말린을 만나기 전에는 산티아고 노인은 한 번도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고기를 본 적이 없어요. 노인은 자기의 유능하다고 믿고 있었던 고기잡이에 대한 지식도 또 오랜 세월의 경험도 모두 쓸데없는 것임을 절감하죠. 그는 이렇게 숭고하다고 믿어지는 말린을 인간들은 먹을 자격이 없다고까지 생각하며 다시 한번 대어의 위엄과 힘을 찬미하게 되죠. 단연간 어부 생활에서 쌓은 고기잡이 기술 같은 것도 이 대어 앞에서는 쓸모없이 되었고 3일 동안의 사력을 다한 끈질긴 투쟁에도 굴하지 않는 말린을 노인은 인간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상대를 죽여야만 하는 숙명 앞에서 노인은 어서 나와 나를 죽여라,
나는 누가 누구를 죽이든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즉 이런 훌륭한 상대와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누구를 죽였느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또 노인은 고기한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자인해요. 바다에는 인생을 상징하는 끊임없는 투쟁이 있어요. 중요한 문제는 이 투쟁에서 누가 죽고 누가 승리하느냐에 있지 않고 자기 보존을 위한 대결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에 있는 거죠. 결국 노인은 인간의 긍지와 필사적인 힘을 다해서 데어 말린을 죽이는 데 성공하여, 그러나 고기가 배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배 위에 올려 싣지 못하고 배 옆에 묶고서 귀향할 때 고기가 배를 끌고 가는지 배가 고기를 끌고 가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대어와 배가 나란히 묶여서 귀향길에 오른 지 1시간쯤 후에 상어가 덤벼들잖아요. 샤크가. 이 샤크와의 대결을 벌이게 되는 산티아고 노인은 말린과의 투쟁을 벌일 때와는 상황이 다르죠. 피나는 노력으로 얻어놓은 말린을 상어가 강탈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이 대어가 희망과 행운의 상징이라면 상어는 추와 악의 상징이죠. 노인은 이제 대어와의 싸움에서 힘이 다 빠지고 거의 실신 상태가 되었지만 악의 상징인 상어와 끝까지 투쟁할 결의를 또 갖잖아요. 계속 상어의 공격으로 작살과 칼 그리고 싸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싸울 수도 없이 되어버리지만 84일이나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행운을 순식간에 상어에게 빼앗기지만 노인은 너무 멀리 간 것이 시행착오였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안식을 취하잖아요. 산티아고 노인은 고통을 겪음으로써 인간은 배운다는 격언의 진리를 충분히 체득했던 거죠. 결국 산티아고 노인은 며칠 동안의 고기잡이 항해에서 말린과 상어와 싸우면서 겪은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많은 살아있는 교훈을 얻었고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일의 인생을 좀 더 희망과 보람 속에 묻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말린과 샤크가 상징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작품을 한번 요약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작품을 한번 이제 요약을 하면 산티아고는 이 작품에서 영웅적인 존재잖아요. 그는 인간을 패배케 하는 냉담한 우주 가운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숭고하고도 비극적인 개인주의와 우주에서 느끼는 인간의 사랑과 강한 투지력을 과시하는 대표적인 심볼로 묘사되고 있어요.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이 작품에서 주인공 산티아고를 통해서 기독교적 상징이 강하게 풍기고 있고 또 소년 마놀린과의 우애정신과 상호 의존성에서 비롯된 휴머니즘이 깊이 강조되어 있어요. 이 마놀린과 노인과의 관계는 이 작품의 본 작품의 여러 장면에서 볼 수 있지만 노인과 말린과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노인은 소년을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독백을 수없이 하게 되죠. 또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고난의 시련이 끝난 후에 침대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소년은 슬픔을 느끼고 노인에게 줄 커피와 먹을 것을 가지러 테라스관으로 가면서 몇 번이고 소리내어 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면에서 마놀리는 용기의 원천적인 제공자로서
산티아고의 잃어버린 젊음에 대한 동경의 상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이 작품을 통해서 주인공 산티아고에게 희망과 용기와 인내력을 일깨워주는 모체로서는 야구선수 디마지오에 대한 생각과 아까 얘기했던 사자의 꿈이죠. 야구의 상징은 소년 마놀린에게서 보인 연대의식과 상호의존의 테마를 보강하는 의미를 갖죠. 노인이 디마지오를 숭배하는 이유는 아까 그 아버지가 어부라는 점도 있고, 그래서 또 그가 자기를 잘 이해해 줄 수 있으려는 생각도 있겠지만은, 노인의 관심을 끄는 것은 디마지오가 아까 발 뒤꿈치 이상 돌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정신으로 그의 소속팀을 승리로 이끈 인내력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그 본스퍼죠. 우리가 보면 영어를 보면 본스퍼, B-O-N-E, 뼈 스퍼, 돌기가 났다. S-P-U-R. 이 본스퍼는 고통을 참고 위대함을 성취하는 상징이고, 노인에게 극기주의를 예상케 하는 상징적인 의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역경에 처할 때마다 마놀린이나 디마지오를 생각하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고통을 참아나가죠. 사자도 디마지오와 동일한 의미의 상징이죠. 노인이 깨어있을 때에는 마놀린이나 디마지오를 생각하지만 수면을 취할 때에는 언제나 사자의 꿈을 꾸죠. 노인의 꿈속에 나타나는 사자의 평화롭게 논이는 모습은 노인에게 힘과 순수함을 안겨주는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이 소설의 배경은 바다예요. 바다라는 대자연의 품속에서 노인은 말린과 상어와 싸우면서 해와 달 그리고 우주 만물을 생각하게 돼요. 산티아고 노인은 모든 물상을 인간과 동일 차원의 것으로 간주해요. 이것은 노인의 봄의 정신의 표현이기도 하죠. 이렇게 노인의 형제와 다름없는 말린을 죽이는 것은 어부로서의 자존심과 전문성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 누구를 죽이느냐보다는 어떻게 죽이느냐 또는 어떻게 죽느냐 하는 방법적인 면이 문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노인과 말린과의 싸움은 이러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상어와의 투쟁은 그렇지 않죠. 상어는 남이 필사적인 투쟁으로 얻은 것을 강탈해 가려고 있기 때문에 악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노인의 봄의 정신은 무한한 것만이 아닌 상대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지금처럼 얘기한 것처럼 상징성을 종합해 보면 주인공 산티아고 노인은 자연에 동화하고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극기적이며 용감하고 단순하고 성실한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마놀리는 노인의 잃어버린 젊음의 공급자로서, 디마지오와 사자는 희망과 불굴의 의지를 샘솟게 하는 원천으로, 마놀리는 생존을, 상어는 위협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해밍웨이는 그가 50세가 넘도록 체험한 그의 풍부한 인생 철학을 이 소설의 주인공 산티아고를 통해서 전개시킨 것이고, 결국 인생의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는 불굴의 정신과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이 이 작품을 통해서 나타난 해밍웨이의 인생관 같은 거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징을 정리했고요. 해밍웨이 문화, 근데 해밍웨이 이 작품 말고 해밍웨이 쪽으로 다시 이제 한번 넘어가서 정리를 해 보면, 해밍웨이는 미국 문학
문학, 소설 또는 미국 문화의 아이콘이다. 어떻게 보면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린 세대의 대표적인 작가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비평가는 이 해밍웨이를 미국 문학의 엘비스 프레슬리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봤어요. 뭐 엘비스 프레슬리 우리 여러분들은 모르나? 내가 어렸을 때는 뭐 이게 옆에다가 구렛나루 날고 뭐 기타 치고서 뭐 완전히 미국을 휘어잡는 가수가 엘비스 프레슬리잖아요. 저스틴 캐플린이라는 비평가는 해밍웨이를 보고 엘비스화 되어 있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해밍웨이가 미국의 엘비스화됐다, 엘비사이즈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거는 노래 부르고 이렇게 기타 치고 막 또 몸 떨고 뭐 이러면서 그 시대를 풍미했는데, 엘비스처럼 해밍웨이도 상품화됐다는 얘기죠. 해밍웨이야말로 미국의 문화 상품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또 해밍웨이 문학은 이제 한계가 아까도 내가 있다고 그랬죠. 너무 이 자연과 대결을 해서 내가 이기는 그 남성의 세계, 낚시하는 거, 권투하는 거, 또 사냥하는 거 이런 데서 아주 극길이 스토이시즘이라고 하죠. 어려움을 참아내고 이기는 이런 거. 근데 그것만 갖고는 너무 좁죠. 그래 어떤 비평가는 그의 문학을 열쇠 구멍을 통해 바라본 세계라고 비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열쇠 구멍으로 봐봤자 얼마나 봤겠어요. 그 주제의 바운더리가 좁다. 해밍웨이는 남성들의 세계이죠. 전쟁, 수, 낚시 등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뭐 더 다른 또 요즘 보면 더 중요한 문제를 못 다룬 거죠. 문제가 있다면 인종 문제라든가 계급의 문제라든가 또 남녀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요즘 문화 연구자들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여기는 관심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해밍웨이가 뒷전으로 좀 밀리는 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업적을 쌓았어요. 해밍웨이 이전의 작가들은 삶을 낭만주의적으로 또 사실주의적으로 저기 아니 붙여야 되겠지. 사실주의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해밍웨이는 사실주의적이되 더욱 솔직하게 표현했다라는 평이 있죠. 그는 문학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었어요. 해밍웨이는 아까 얘기했던 상징주의, 있는 그대로 사실주의, 이미지, 뭐 저널리즘, 서정성 등을 다 받아들여 소화했다는 점이 다른 작가들과는 좀 차별화가 된다. 어떤 때는 뭐 차별화되고 있는 것이 뭔지 확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노인과 바다에서 보면 이런 상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른 작가들과는 특히 그의 문체 이런 것들은 구별이 된다고 볼 수 있죠. 해밍웨이가 미국 문학, 세계 문학에 끼친 큰 업적은 문체에 끼친 것이다. 미국의 박물학자 주로주 뷰퐁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체가 곧 인간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뷰퐁의 말을 실천한 사람이 해밍웨이다. 해밍웨이는 산문문학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는 어문, 말과 문학, 글자, 어문일치의 문장, 구어체 문장을 가장 완벽하게 구사하려고 노력한 작가라고 평가를 받죠. 해밍웨이는 무슨 말을 했냐? 산문이란, 이렇게 소설 같은 산문이란 실내 장식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건축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문체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말한 거죠. 즉 그는 건축이라는 소설 미학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이스버그 티오리라고 그러는데, 빙산 이론,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이죠. 아이스버그 티오리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저 남태평양 뭐 이런 데 가보면 빙산이 남극 같은 데 떨어져서 오잖아요. 그러면 8분의 1이 수면에 떠 있고 밑에 엄청나게 큰 게 가라앉아 있죠. 8분의 7이 수면 아래에 있어요.
빙산의 전체가 보이도록 물 위에 이렇게 다 떠 있다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진 또 않고 위험하겠죠. 작가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즉 8분의 7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독자들에게는 8분의 1만 보여준다는 거죠. 독자들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나머지 8분의 7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있는 것을 모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를 생각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해밍웨이의 하드 보일드 스타일. 하드 보일드 스타일,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해밍웨이의 문체를 하드 보일드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육하 원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렇게 짤막하면서 분명하게 쓰는 문체를 하드 보일드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쓴 거는 그가 예전에 기자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독자들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밍웨이가 의도한 것을 유추하는 그런 문체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해밍웨이가 후대 작가들에게 끼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유행했는데 어떤 건물이나 문학이나 미술이나 음악 등에서도 이런 것이 나타났죠. 미니멀리즘. 또 해밍웨이, 또 미국의 문학에서는 레이먼드 카버라든가 코맥 메카시라든가 리처드 포드와 같은 작가들이 이런 미국의 미니멀리즘 작가들이에요. 이들은 해밍웨이의 하드보일드 문체에 많은 영향을 받았죠. 많은 작가들이 해밍웨이의 그림자 속에 살면서 글을 썼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가 미국 문학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에 끼친 영향도 문체면에 있어서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밍웨이를 한 2주에 걸쳐 다 해봤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다 적어갖고 해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이번 시간은 좀 말로 많이 했는데 몇 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지금 뭐 밤늦게 내가 이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조금 피로감도 있고 해서 발음도 우리나라 말도 이게 좀 꼬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내가 할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 해야 되겠어요? 작품을 꼭 읽어봐라. 작품을 꼭 읽어. 이거는 영화도 재미가 없어. 사실은 바다 위에 툭 쪄서 고기 잡는 거 내내 보려고 그러면 지루하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이건 제일 좋아요. 해밍웨이의 번역을 시내에서 하나 찾아서 짧아야 중편이니까 몇 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한 줄 한 줄 차분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해밍웨이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아주 엄청난 이런 작가였다. 요새 연구는 안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편이라도 꼭 읽어야 되니까 노인과 봐서 짧은 거를 했다. 원래는 무기여자리 거라도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햄릿을 했기 때문에 하나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미국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 국가의 형성 시스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어떤 역사적 근원을 갖고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왔나 하는 것을 3시간에 걸쳐서 강의한 것을 다음 주에는 올려놓겠어요. 그리고 오늘 2시간 했으니까 1시간은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생각하는 거를 적어서 이메일 이 클래스 창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5주 또 얘기하지만 시간 조정 잘해서 우리가 원래 수업이 있는 그주 인천에서 시험을 보고 그날 하여간 상황을 보고 밥을 먹던 뭐 하던 그날 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만약에 내 강의를 듣는 사람 누구 채은이나 누가 있으면 군부대 바쁠 수도 있으니까 꼭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도록.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